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계절이 오면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한참 비가 많이 오던 때는 제발 그만 왔으면 싶었는데 또 너무 더우니까 비 소식이 간절한 걸 보니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나 간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이번에 결혼한다는 남자친구랑 워낙 연애를 오래 한 친구였고, 그래서 저와 주변 친구들이 전부 빨리 해치우라고 했었어요. 친구의 예비 신랑이 참 사람 괜찮고 심성이 좋아서 그랬었죠.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해보니 친구의 선택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의 결혼 생활이 참 쉽지만은 않았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기대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었으나 환상에 젖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뭐 하나 쉬운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고작 몇 년 정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에 취한 채 결혼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의 결혼 스토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과 저는 3년간 연애를 했었어요. 20대 중반 즈음에 독서 모임을 나갔다가 책 취향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르르듯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27살이었고 남편은 30이었는데 저희는 나이대도 또래이고 하다 보니까 통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저 또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서로 그런 부분까지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편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들만의 느끼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은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서로의 아픈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보듬어 줄 줄 알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연애 때 저희 집과 그 사람의 집은 거리가 꽤나 먼 편이었는데 제가 퇴근이 늦으면 항상 회사까지 저를 데리러 와주고 또 회식이라도 있는 날에는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사귀는 기간 내내 공주 대접을 받고 있었죠. 주변에서도 저런 남자는 다시 못 만난다면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했었나 몰라요. 더군다나 남편은 저의 어머니와 하나뿐인 동생에게도 아들처럼 친오빠처럼 다정하고 사근사근했어요. 이런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 또한 이런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정말 깊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3년간 변하지 않고 저를 아껴주면서 늘 제가 1순위인 이 사람을 보고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는 일이 눈총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도 하니 제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 준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예비 시어머님과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건 처음이었던지라 얼마나 떨렸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죠. 어머님과 처음 만났던 것은 2년 전이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1년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궁금해 하신다면서 인사를 갔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17살의 나이에 남편을 낳으셨어서 당시엔 나이가 50도 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봐도 어머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누나 정도로 보였다니까요. 또 피부는 얼마나 고우신지 저보다도 윤기 나는 피부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후에도 종종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이번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니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 너희 둘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언제쯤 되어야 결혼을 하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야. 엄마는 정말 바라는 것 없어. 둘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기만 하면 된다. 둘 다 행여라도 내가 혼자라고 나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으면 애저녁에 그만둬. 에이, 엄마.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요. 나 말고 민정이 생각이 그렇대요. 엄마 앞으로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걱정된다면서요. 어머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빠가 어머님 앞으로 혼자 지내셔야 한다고 얼마나 걱정을 했나 몰라요. 그래도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 모실 생각이에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얼굴이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전혀 모른다더군요. 더군다나 외동아들인지라 남편이 결혼을 하면 혼자 남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자고 한 거였는데 어머님은 한사코 둘이서 예쁘게 살라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까지 꼬리는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댁이랑 저희 신혼집이 먼 위치는 아니어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만끽하게 되었죠. 신혼생활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연애 때처럼 저에게 다정하고 저를 공주 대우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출근해서 함께 퇴근하고 주말이면 온종일 붙어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도 저희가 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니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저 녀석 어떤 여자한테 장가 가려나 하고 한 걱정을 했었는데 민정이 너처럼 반듯하고 모난 구석 없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나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둘이 있는 거 보면 내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평생의 과제를 다 마친 기분이야. 너 아주 복 받은 줄 알아? 어머님, 오빠가 워낙 저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요. 복은 오히려 제가 받았죠.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확실히 젊으셔서 그런지 그냥 큰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랑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밖에 같이 다니면 모두가 그냥 자매인 줄 알 정도였거든요. 다른 집들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한다던데 저희에겐 너무나도 남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은 첫 설날을 함께 보낼 때였어요. 남들은 하루 종일 전부치고 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냥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가 명절을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부칠 시간에 음식을 그냥 사서 쓰고 내 시간을 보내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그러셨다고 해요. 어차피 결혼 전에는 남편이랑 둘이 보내는 명절이니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저희는 명절 음식은 바깥에서 먹을 만큼만 조금 사다가 준비하고 내내 같이 외식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하면서 여가 시간을 즐겼어요. 명절도 그나마 형식적인 것만 챙기고 얼른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셨죠.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싶었어요.
다른 결혼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결론은 그래서 민정이 쟤는 시집 진짜 잘 갔다 였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있을 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녀 계획 문제였었죠. 어머님은 당신께서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아이를 낳고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니 그걸로 제게 항상 언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일찍이 애 낳고 키워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일찍 애 낳은 거더라고. 엄마도 주위의 친구들 중에 늦게 결혼한 애들도 있고 한데 출산이 늦으면 늦을수록 엄마도 애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일찍 낳아서 키울 생각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는 엄마한테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할걸? 하지만 저희는 신혼생활을 적어도 3년 정도 보내고 나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에게도 계획이란 것이 있는데 너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슬슬 스트레스가 심해져 오더라고요. 어머님을 찾아뵐 때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물어보시는 통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살도 안 빠지고 몸도 얼마나 미워진지 몰라. 엄마 친구 중에는 이 나이까지 아직 아들내미가 성인이 아니라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진짜 천국이지. 며느리까지 이렇게 있잖아. 지금 낳아서 키우고 나중에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 그게 인생 행복이지 별게 행복이겠어?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혹시 손주가 빨리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다 이게 너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지. 어머님,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아니라서요. 이제 그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정아, 내가 다 너희 위해서 하는 소리라니까? 엄마 말 들어. 나이 먹고 임신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은 그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하셨고 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얹었는데 제 이야기에 기분 상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는 임신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멀어졌던 듯해요. 사실상 제가 더 이상 임신 이야기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은근슬쩍 피했던 것도 있긴 했어요. 남편은 저희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알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혼자서 나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기는 모를 거야.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게 맞으니까. 알겠지? 제가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와서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 큰맘 먹고 백화점으로 옷 쇼핑을 갔어요. 그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도 풀어볼 겸 겸사겸사 하는 마음이었죠. 오랜만에 만나뵌 어머님은 살이 꽤나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원래 44 사이즈로 미혼의 아가씨들보다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살이 많이 찐 상태이셨어요. 한두 달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운을 떼시더라고요. 내가 못 본 새에 살이 좀 붙었지. 이래저래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어머님, 혹시 저희 부부 임신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아서라 됐어.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얼른 옷이나 보러 가자꾸나.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어머님은 한 가게 앞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보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블라우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갈아입고 나오시는데 블라우스가 얇은 탓에 안이 살짝살짝 비치는 거예요. 근데 배에 웬 붕대를 감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붕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배에 붕대는 왜 감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허리가 자꾸 아프더라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붕대 감고 있으면 좀 덜 아프다고 하길래 두르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님은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허리가 아프면 복대를 찾겠지. 어떤 누가 붕대를 감겠어요. 이상한 말을 둘러댄다고 생각했죠. 제가 붕대에 대해 물으니 당황하셨는지 다른 매장에 가자면서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다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탈의실 문이 살짝 덜 닫히는 바람에 문 사이로 어머님의 배가 볼록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배는 한눈에 봐도 살로 부풀어 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임신한 사람의 배였죠. 제 동생도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저 또한 임신한 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 50에 임신이 가능한가 싶었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 아까 탈의실에서 문이 살짝 열려서 은연중에 보게 됐는데요. 혹시 어머님 임신하신 거 아니세요? 갑자기 2달 사이에 배 쪽으로만 그렇게 살이 붙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뭐? 임신? 아이고 미쳐. 이 나이에 임신이 되면 그게 더 용하겠다. 아서라 절대 아니다. 이거 그냥 살이야 살. 내가 참 별의별 희한한 얘기도 다 들어본다. 어머님은 저의 물음에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임신이 아닐까 하고 의심한 제 자신이 순간 우습게 느껴졌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급히 살이 찐 것도 그렇고 배 모양도 그렇고 어딜 봐도 임신 같아 보였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주 주말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어머님을 설득해서 물어보았어요. 엄마, 한눈에 봐도 살이 많이 찌긴 했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설마 정말로 임신한 거 아니지? 그때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해서 어머님께 울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저희에게 조그만 종이를 한 장 주시는 겁니다. 그 종이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러더니 볼록 나온 배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긴다고 열심히 숨겼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너희 얼굴 볼 낯이 없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 이제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엄마, 정말 임신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그건 그렇고 대체 누구예요? 어디서 임신을 해온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앞으로? 임신이 맞다고 말하는 시어머니께 남편은 애아빠가 대체 누구냐면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아빠가 누구인지보다도 어떻게 50살의 나이에 임신이 가능한 건지 더 의구심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퇴근을 해서도 말도 없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출산 때까지는 좀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 나이에 임신한 것도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할 텐데. 가족인 우리가 그래도 발벗고 나서서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 어떨까? 저도 의구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님 스스로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셔서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사를 간 것처럼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옷장에 있던 옷가지들이랑 생필품 같은 것들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짐을 싸서 나가버리신 듯 했어요. 그리고 현관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쪽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얼굴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메모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 더 이상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희는 그 쪽지를 보고 얼어버렸어요. 어머님은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거예요. 전화를 해도 뭘 해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행여라도 나쁜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조바심에 실종신고까지 했어요. 경찰 측에서도 노력을 해보겠다만 이렇게 정신질환이 없는 성인이 숨어버리는 경우엔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연락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저희 친정엄마께 속풀이 하듯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엄마가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옆집이었던 빨간 지붕집 기억하지? 그 집 신우도 나이 50에 임신을 했었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아. 아유, 근데 어떻게 새댁이 임신이 되어야지 다 늙은 시어머니가 임신이 되는 건지. 나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 얼마나 창피했으면 도망을 나가겠어? 작정하고 도망갔는데 찾을 수가 있을까 싶다. 그나저나 그 애 낳으면 너한테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 아유, 세상에 30살 차이 나는 시동생이 말이나 돼? 엄마는 저 나이에 임신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애를 맡아서 키우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내심 염려스럽더라고요. 저희도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남편의 동생을 제가 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니까 순간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도망까지 가신 마당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엄마, 우리 볼 면목이 없다고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아마 어디서 혼자 몰래 애 낳고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만 먹으면 애 낳고 너희한테 떠넘기고 다시 도망가 버릴지 어떻게 알아? 이미 한 번 도망갔는데 2번이라고 힘들까? 엄마는 다른 것보다도 너 힘들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지 뭐. 별일 없으면 다행일 테고. 엄마한테 그래도 푸념을 늘어놓으니 속은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3시였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야구 배트를 들고 함께 문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옮겼더니 웬 종이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종이박스를 열고 나서 저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종이박스 안에는 갓난 아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박스 귀퉁이에는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열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누가 쓴 건지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남긴 쪽지였어요. 쪽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이 아이를 없애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내 핏줄이니 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낳기는 했는데 이 나이에 애엄마라고 하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힘들더구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한테 아이를 부탁하마. 내가 이 은혜는 나중에 갚도록 할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아이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시고 또다시 도망을 가버리신 겁니다. 몇 달 전 엄마가 하셨던 말씀은 말 같지도 않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여보, 내가 엄마 어디 있는지 꼭 찾아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만 우리가 잠시 맞는 거야. 엄마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 찾을 때까지만 당신이 잠시 아이 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그래도 말만 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어머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엄청나게 수소문을 하고 다녔어요. 저번에는 어떤 산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산골짜기를 구석구석 뒤졌는데 결국 찾지는 못하고 허탕만 치고 온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본 것 같다고 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도 그때도 허탕이긴 마찬가지였고요. 경찰 측에서도 매번 별 소득이 없기는 똑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어머님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니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밤에는 밤새 제가 돌보면서 지냈었는데 친정엄마께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딸의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아이를 돌봐야 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업무 특성상 일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이라 6시에 퇴근하던 걸 일을 줄이면서 3시에 퇴근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께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한다는 게 억울한 생각도 들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죠. 한 번은 남편이 어머님을 찾는다고 제주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야심차게 내려갔었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일주일 일정으로 떠났고 제가 그 기간 내내 혼자 독박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저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주일 동안 아이를 혼자 돌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해열제를 먹이면서 옆을 지켜야 했고 일주일 동안 아마 제가 잠든 시간은 8시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서 놀라더라고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아. 내려놓으면 안으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연차도 이제 다 끌어다 써서 내일부터는 출근해야 해. 그나저나 어머님은 찾은 거야? 그게 제주도에 계시긴 했었나 봐. 주민들한테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또 그 사이에 거처를 옮기신 모양이야. 그래서 결국 또 못 찾고 돌아왔어. 아니 그런 거면 그냥 못 찾았다고 하고 곧장 집으로 왔어야지.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다른 데서 혹시라도 뭐 하나 작은 단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더 돌아다니느라 그랬어.
나는 뭐 휴양이라도 즐기다 온 줄 알아? 나도 엄마가 당장 어디 갔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와중에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애기 낳고 몸조리는 잘 하셨는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기는 해?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당신 동생 돌보느라 진이 쏙 빠져 있는데 예민하지 않게 생겼어? 당신이 어머님 찾지 못하면 나도 더 이상 이 아이 마냥 키우지는 않을 거야. 보육원에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보육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유, 어떻게 가족이 번듯하게 살아있는데 보육원에 보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뭐? 사이코패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의 말에 정말 너무 기가 찼어요. 제가 죄 애도 아니고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돌보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보육원에 보낸다고 하니까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남편은 자기 동생인데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저한테 전부 떠넘기기만 하는지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고는 아이는 절대 낳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생활을 계속하니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5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아이가 슬슬 이제 이목구비가 잡혀가는데 어째 커갈수록 남편의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남매라고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인가 3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아이가 그 새벽에 울고 보채고 난리가 나서 아이 방에서 안아서 달래다가 그냥 아이 침대에 웅크리고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눈을 뜨니 새벽 6시여서 조금만 더 자다가 출근을 해야겠다 싶어서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니 세상에 시모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모르게 시모랑 연락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현장을 확 덮쳐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쭉 엿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시모에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럼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가 상황 봐서 엄마한테 한번 갈게.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이거야말로 기회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친구에게 차까지 빌려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남편이 멈춰선 곳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여기 살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죠. 저도 그 근처에 주차를 하고 남편이 몇 층까지 갔는지 확인한 후 곧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그 층수까지 갔어요. 계단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몇 시간 동안 그것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이윽고 남편과 시모는 나왔는데 멀찍이 서보니 그냥 또래의 부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마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고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랑 엄마 사이에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 생각에 당황했죠. 그런데 시모의 뒤로 어떤 여자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의 품에 있던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면서 아빠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먹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 그냥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는 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어지럽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려고 하니 시모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 동생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이었죠. 저 말을 듣고 뒤가 구린 꿍꿍이를 빨리 파헤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조금씩 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통화한 것을 들어보니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당신도 지금 많이 답답할 거야. 속초? 아유, 너무 좋지. 일단 내가 펜션 예약은 전부 해둘게. 응, 그래. 알겠어. 여행 갈 생각이어서 그런지 남편은 그 통화 이후 웃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지 자식이랑 여행 갈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 건가 싶어서 뒤통수를 확 후려쳐버리고 싶은 걸 꾹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품고 있는 의심들에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결국 제가 보살피고 있는 시모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 검사는 친자 검사였는데 남편의 머리카락과 칫솔로 아이의 유전자와 대조해보는 검사였어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남편이 속초를 간다고 한 그날이 검사 결과를 받기로 한 날이었죠. 여보, 내가 저번 주에 거래처에 문제 생긴 거 있다고 말했었잖아. 그게 이번 주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주말 동안 서울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주말 내내 이게 무슨 일인지 참. 미안해. 이번 주에 장모님 오신다고 하셨지? 번번이 죄송스러워서 어쩌나 몰라. 엄마 오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당신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떡해? 나야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 어쨌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주 가증스럽게 일 때문에 서울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렴치한 놈을 어떻게 박살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먹었어요. 그래, 나도 속초로 따라가서 뒤를 밟자 싶었죠.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서 어떤 펜션에 예약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펜션 주인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그 펜션에 예약한 게 맞는지 확인을 미리 해두는 철저함을 보였어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속초의 그 펜션 옆방을 예약해서 몰래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내 그 인간들이 도착을 했고 아이한테 그래, 아빠지 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뚜껑이 확 열리려고 하는데 일단 참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덮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것들은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설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고 판을 뒤집을 시간이 찾아왔죠. 메일은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온 것이었는데 검사 결과가 99.99% 남편의 아이라는 확답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한참 깔깔거리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을 박살내러 갔어요. 제 얼굴을 보고는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놀라는 거예요. 왜요? 뭐 귀신이라도 본 건가? 당신은 여기가 지금 거래처고 서울인가 봐?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니, 민정이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둘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지금 당신은 실종 상태 아닌가? 근데 둘이 잘도 만나고 있었네. 니들이 내 뒤통수 친 거 저승사자처럼 오늘 싹 다 갚아주려고 왔어. 눈이 있으면 지금 이 메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아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 전부 당신 애가 맞는 거야? 여보, 그게 말이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거짓말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당장 있는 그대로 전부 불어. 그리고 저녀는 또 누군데? 이 사람이 정말? 함부로 욕하지 마. 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 여자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라는 인간이 통곡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술술 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사실 너희 집에 있는 그 애도 여기 있는 이 애도 아니 남편 두 번째 처가 낳은 자식이다.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둘째 부인?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랍 국가도 아니고 무슨 첩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냥 바람핀 거였구나. 바람핀 와중에 저 상간녀가 낳은 쌍둥이였던 거고.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여기 버리고 간 거였네? 어디 내 말이 틀려? 틀린 데가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상간녀라니 바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런 더러운 단어로 우리 사랑을 더럽히려고 하지 말라고. 남편의 사랑꾼 같은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봐 당신. 그래, 남의 가정 파탄낸 이 가정 파탄범이자 상간녀야. 너도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그 상간녀를 방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방으로 들어가는데 달려가서 머리를 쥐어 뜯으려는데 이번엔 시모가 말리더라고요. 민정아 제발 그만. 우리 장손한테는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지금 이게 못 볼 꼴이라는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임신한 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 애가 아니라 저 상간녀인 거 맞아요? 그때 그 배는 어떻게 된 건데요? 그게 말이다. 내가 전부 사실대로 말할게. 이놈이 너 두고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바람난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는데 어찌나 걱정되던지. 내가 자나깨나 이놈의 임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차라리 내가 임신을 했으면 내 애라고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수천 번 하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더니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상상 임신이라지 뭐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애라고 하고 너한테 동생을 주고 우리 장수는 내 손으로 키우려고 있었던 게야. 나 하나만 그냥 나쁜 년이 되면 다들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진짜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뭐라고요? 상상 임신? 진짜 가관의 가관이네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하나씩 나눠 키우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럼 제 애도 아닌 애를 한평생 저한테 맡길 생각을 하신 거냐고요. 근데 당신은 왜 당신 딸인데 그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건데? 그야 당신이 잘 키우고 장모님도 봐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둘째 딸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크는데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 첫째 아들은 마음이 갔어. 그리고 걔가 장손이잖아. 이 와중에 장손 타령을 하는 저 인간을 보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한테 그렇게나 한결같고 다정했던 그 사람은 모두 연기였구나 싶었어요. 그냥 내가 속아도 단단하게 속았고 잘못 걸려도 단단하게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제가 보육원에 맡긴다고 하니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였어요. 이걸 부성애라고 해야 할지 그냥 미친놈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몇 달 만에 결국 들통나버릴 두 집 살림을 이 멍청이는 10년이고 계속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는데 알고 보니 결혼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해외 지사에 있어서 장거리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쌍으로 가정이 있으면서 애까지 낳고 가관이었어요. 이 인간들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남편의 회사 동료인 윤정 씨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찌어찌 그 상간녀의 친정집이랑 시댁을 알아냈죠. 그 여자는 남편의 집이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적지 않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그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귀하신 며느님 이소윤 씨 알고 계시죠? 며느님께서 이댁 아드님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애를 둘씩이나 낳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진즉 펜션에서 몰래 찍었던 그 두 년놈들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제 말을 들은 그 상간녀의 시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장 그 여자의 친정집으로 가서 또 한 번 뒤집어 놨습니다. 이댁 따님 이소윤 씨가 지금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나요? 이 사진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역시나 친정에서도 같은 반응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남편의 회사로 갔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고요한 사무실의 정막을 깨기 위해 고함을 쳤죠.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남편인 정윤기 대리 그리고 이미 결혼한 이소윤 사원 둘이 바람이 나서 애를 둘씩이나 낳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애는 쌍둥이 중에 둘째인데 장손이 아니라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냥 떠넘겨버렸고요.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실체를 이 회사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 달려나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남편 역시 같은 얼굴을 하고 저의 손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을 대로 늦었었죠. 이 인간들의 두 집 살림을 뻔뻔하게 하는 사진과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녹음한 녹음 파일을 그 인간들 회사 전체 메일로 보내버렸거든요.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전부 까발리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지금 누구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 제정신이게 생겼냐? 남편은 두 집 살림하고 애까지 낳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애까지 뼈 빠지게 키우고 있었는데 제정신이겠냐고. 그 말을 던지고 저는 남편에게서 빠져나왔어요. 미리 집에 있는 짐들은 전부 빼놓은 상태였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그 인간들을 전부 사기 및 부부간의 의무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등으로 고소를 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은 남편이 파렴치한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었고 절대 그들이 승소할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금액이 아니면 절대 합의가 없다고 하니 그 년놈들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청을 해서 한 번 만나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저한테 무릎을 탁 꿇고 울며불며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나한테 그 정도의 돈이 어디 있겠어. 제발 한 번만 선취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아이 키워야 할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회사 사람들한테 매일까지 싹 다 돌리는 바람에 우리 둘 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렸어. 당신이 그래도 돌본 아이에 대한 정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정말.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도 그때는 오빠한테 눈이 돌아서 제가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가 저희 집에 다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엄마는 쓰러지셨고, 저 남편한테도 이혼당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집이며 차며 전부 뺏겨서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곳도 없어요. 거기다 저한테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셔서 정말 돈이 없어요. 언니, 저희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민정아, 네가 화가 정말 많이 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살던 정이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다오. 엄마가 이렇게까지 빌게. 민정아, 응? 다들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나 본데 그 합의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전부 법대로 하는 줄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네 자식 키울 걱정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들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 좀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잘못이야? 그게 그렇게나 죄냐고. 정말 너무하잖아. 결국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전 남편 놈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빚을 낸 상간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지구 끝까지 끌고 가서 반드시 제가 겪은 충격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기 위해 2차 재판을 다시 열었고 결국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연놈들은 합의금 때문에 지옥 같은 채무와의 전쟁을 하면서 살다가 견디지 못한 상간녀는 결국 이혼을 하였고 두 아이는 한 명씩 맡아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떳떳하게 짓거리더니 결국 돈 앞에서 그 사랑도 전부 도망갔나 봅니다. 저는 그때 받은 돈으로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서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한때는 저한테 그렇게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그놈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한테 취해서 물불 가리지 못하는 어리숙한 멍청이일 뿐이었어요. 사랑 앞에 장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돈 앞에 장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남자의 남자만 봐도 치가 떨려서 남자랑은 일체 엮이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에 푹 젖어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젠가는 또다시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 스스로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푹푹 찌는 날에 온몸이 축축 처지는 요즘인데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